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디지털의 개념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시스템 및 디지털 신호에 관련된 기초 이론 학습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 디지털 시스템 맞지? 노트북 디지털 시스템 맞지? PC도 역시 디지털 시스템이지? 라고 하면서 그런데 디지털 시스템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디지털 시스템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을 용어로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디지트의 형용사인 것입니다. 직역하면 숫자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지트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 디지터스인 것입니다. 라틴어 디지터스는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 디지터스가 숫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지터로 변환된 것입니다. 손가락이 숫자로 변환됐다는 것은 손가락과 숫자와의 관계에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손가락으로 계속 수를 세어왔기 때문에 손가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가 숫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디지트로 변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경우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수를 세워왔던 역사에서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셋까지 세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 세었을 때 손가락의 상태는 몇 가지 상태가 있겠습니까? 세 손가락은 꼽은 것이고 두 손가락은 편 것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의 상태는 항상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덜 꼽았는지, 손가락을 덜 폈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꼽았는지, 꼽지 않았는지, 꼽았는지, 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스템에는 항상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꼽은 상태를 0으로 표현하면 손가락을 편 상태는 1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을 꼽은 상태를 1로 표현하면 손가락을 편 상태는 0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를 0으로 표현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는 1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린 상태를 0으로 표현하면 문이 닫힌 상태는 1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항상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 이퀄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 이퀄로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너리 시스템, 이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 디지털 시스템 이퀄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시스템은 두 가지 상태에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스템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상태로 동작되도록 설계되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파형의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화질이나 음질이 더 우수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경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경우 만약에 손가락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수를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즉 5개의 손가락이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등 수를 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산, 떨어질 산인 것입니다. 손가락이 붙어 있는 상태를 컨티뉴스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가락이 붙어 있는 형태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즉 다시 말하면 컨티뉴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신호를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은 디스크리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컨티뉴스 시그널은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디스크리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디스크리트 시그널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 디지털 시스템 이퀄 디스크리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파형의 흥미로운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형인 것입니다. 디지털 파형에서는 항상 전압 또는 전류가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낮은 전압, 높은 전압, 0V, 5V, 0V 또는 3.3V 두 가지 상태의 전압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류인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전류가 흐르는 상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전류가 흐르는 상태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항상 두 가지 상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그널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송되는 경우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항상 잡음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에 잡음이 포함된다는 것은 신호가 이와 같이 디스토션,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신호에 잡음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호에 잡음이 포함된 경우라도 디지털 신호인 경우에는 쉽게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준선보다 낮은 시간에서는 0으로 취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0V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기준값보다 더 높은 전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5V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낮은 신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0V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이즈, 즉 잡음이 포함된 파형으로부터 원래의 깨끗한 파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이 성능이 우수한 것입니다. 음질도 좋고 화질도 좋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문장으로 표현하면 디지털 신호는 특정 시간에서 신호가 높다, 낮다, 즉 두 가지 상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값을 각각 0, 1 또는 1과 0으로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음 학습 주제는 AD 변환에 관한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그널로 컨버전하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는 컨티뉴스한 특징을 갖는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 즉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갖는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를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력 단계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AD 변환 과정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변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변환은 3단계에 걸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화 샘플링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코딩 부호화인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의 수행 과정을 알아볼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는 컨티뉴스한 특징을 갖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갖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만 입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AD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 축상에서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값, 즉 시그널 밸류 차원에서도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시간 축과 시그널 밸류 축을 이산적으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축을 이산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샘플링, 즉 표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특정 시간마다 한 개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손실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링 타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샘플링 타임이 적을수록 데이터량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샘플링 타임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나이키스테 샘플링 시어럼에 관해서는 다음에 알아볼 것입니다. 초당 몇 개의 데이터를 취득하는가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곧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만약 샘플링 주파수가 1kHz라고 한다면 초당 1000개의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샘플링 타임은 1000분의 1, 즉 1ms이 되는 것입니다. 1ms마다 하나씩의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로축에 해당하는 시그널 밸류 역시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그널 밸류를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는 과정을 양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그널 레벨 4개의 레벨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호가 낮은 레벨,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자화 간격은 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4개의 레벨로 구분한 경우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는 비트 수는 00, 01, 10, 11이기 때문에 2비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8개의 레벨로 양자와 간격을 좁힌다고 한다면 각각의 데이터는 000에서 111까지 3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양자와 간격을 좁히면 양자와 에러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0, 1, 2, 3, 4개의 레벨로 구분한 경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 1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나 이러한 데이터 모두 1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3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2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역시 크기는 틀리지만 이 사이 양자와 간격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2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3, 3, 2, 1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코딩, 부호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되고 양자화된 데이터를 0과 1로 표현하는 과정, 부호와 코딩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1인 것입니다. 0, 1로 코딩될 것입니다. 2비트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3이기 때문에 1, 1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 2입니다. 1, 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자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의 크기는 모두 바이너리로 표현될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아날로그 신호가 디스크리트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것입니다. AD 변환 과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학습 주제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의 구성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논리 회로의 해석 및 설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러한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의 구성 방식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에는 메모리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논리 회로에서의 출력은 항상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출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입력이라는 것입니다. 출력이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회로,
조합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 논리 회로는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이진 논리 소자, 즉 반도체 소자, 게이트에 의해서 설계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차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순차 논리 회로, Sequential Logic Circuit는 조합 논리 회로에 메모리가 하나 더 더해진 것입니다. 항상 순차 논리 회로에는 메모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차 논리 회로에서의 출력은 현재 입력뿐 아니라 메모리의 현재 상태, 메모리가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이 현재 입력뿐 아니라 메모리의 현재 상태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회로를 순차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차 논리 회로는 게이트와 메모리로 설계될 것입니다. 순차 논리 회로에서는 항상 피드백 라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이라는 것은 피드, 먹이다, 백, 뒤에서 먹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스템을 다룰 때 기본적인 방향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드백 라인은 출력에서 입력으로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메모리의 출력이 조합 논리 회로에 입력으로 인가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력이 다시 또 다른 시스템에 입력으로 인가되는 라인을 피드백 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환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기, 돌아갈 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차 논리 회로에서는 항상 이러한 피드백 라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순차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메모리로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은 항상 현재 입력뿐 아니라 메모리의 현재 상태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순차 논리 회로, 즉 Sequential Logic Circuit에서는 클럭 시그널이 동기 신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동기 신호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부분인 것입니다. 즉 동작 타이밍을 결정하는 신호, 클럭 시그널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1의 1절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의 특징은 컨티뉴스하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는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컨티뉴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예인 것입니다. 컨티뉴스하게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산적인 값으로 표현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산적으로 값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5개가 서로 떨어져 있듯이 데이터들이 각각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에 의해서 이산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를 일명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 또는 디지털 시스템의 장점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신호가 사용되는데 잡음의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인 경우에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잡음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에는 저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모리, 즉 RAM, ROM 등에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기 위한 압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디지털에는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인 경우에 컨티뉴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인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정 시간에 샘플링된 데이터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인 경우에는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한 값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들이 컨티뉴스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컨티뉴스 데이터, 일명 컨티뉴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개수는 인피니트, 즉 무한대인 것입니다. 특정 시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날로그 시그널인 경우에 데이터가 무한대인 것입니다.
데이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에는 디지털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인 경우에 데이터의 개수가 infinite,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70도에서 71도 사이의 값은 무한히 많은 값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70.01, 70.02, 71.0001 등 컨티뉴스한 여러 개의 값들, 무한대의 값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디지털 시그널의 특징은 디스크리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동안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1시간마다 하나씩 데이터를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시간마다 하나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에 데이터의 개수는 finite, 유한한 것입니다. 저장도 가능하고 압축도 가능한 것입니다. 1시간마다 한 번 측정하는 경우에 하루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24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즉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는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설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보통 연설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은 마이크, 그리고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인 것입니다. 스피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연설을 하면 그러한 음성 데이터는 마이크의 진동판, 즉 앞전 소자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환된 전기 신호는 컨티뉴스한 특징을 갖는 아날로그 시그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시그널은 아날로그 앰프에 의해서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크기가 커진 전기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음성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피커로부터 출력되는 음성 신호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연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플레이어를 예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CD에 저장된 데이터는 0과 1, 즉 디지털 데이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CD 플레이어가 CD로부터 읽은 데이터는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는, 즉 0과 1로 구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아날로그 시스템인 앰프에 입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는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회로가 DA 컨버터인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DA 컨버터를 거치면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가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는 선형 앰프, 즉 리니어 앰플리파이어, 아날로그 앰프에 의해서 증폭돼서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음성 신호로 변환돼서 출력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아날로그 시스템만 사용되는 퍼블릭 어드레스 시스템을 알아본 것입니다. 1의 2절 이진 숫자,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0과 1, 그리고 논리 레벨, 전압 레벨입니다.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 낮은 전압과 높은 전압. 그러한 전압을 신호로 표현한 디지털 파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항상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 low와 high로 표현할 수도 있고 0과 1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low를 0으로 대체하면 high는 1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low를 만약에 1로 대체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high는 0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진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 데이터,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10진수는 이진수로 변환돼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진수는 0과 1로 구성될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 비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인 것입니다. 비트인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인 것입니다. 십진수에서는 자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십진수에서 123은 세 자리로 구성된 십진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에서 1010은 네 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4비트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 비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포지티브 로직과 네거티브 로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논리 또는 논리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지티브 로직에서는 로우 레벨, 낮은 전압을 0으로 표현하고 하이 레벨, 즉 높은 전압을 1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 네거티브 로직에서는 반대로 낮은 전압을 1로 표현하고 높은 전압을 0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논리 레벨 0과 1을 표현하는 전압 레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이 레벨을 1로 표현하면 로우 레벨은 0으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이 레벨을 0으로 표현한다면 로우 레벨은 1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헬에서의 전압의 논리 레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디지털에서는 항상 두 가지 상태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전압과 높은 전압 두 가지 상태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전압, low 레벨인 것입니다. 높은 전압, high 레벨인 것입니다. 중간 전압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범위 내에 포함되는 모든 전압은 low 레벨인 것입니다. low로 표현하거나 혹은 0으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전압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전압은 하이 레벨인 것입니다. 하이로 표현하거나 또는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항상 두 가지 전압 레벨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간 전압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의 2절 디지털 파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형에는 항상 하이와 로우 레벨 두 가지 상태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와 로우 레벨은 전압 레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낮은 전압과 높은 전압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파형인 경우엔 크게 양의 펄스 부분과 음의 펄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펄스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펄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의 펄스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펄스, 음의 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전압에서 하이, 즉 높은 전압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일명 엣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rising edge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떨어지는 순간 이 부분을 falling edge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falling edge, rising edge, falling edge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앞에 나오는 edge라고 해서 leading edge, 뒤에 나오는 엣지라고 해서 트레일링 엣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의 펄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즉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보통 falling 엣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순간, 이 순간 시간 t1인 순간을 rising edge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rising,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falling edge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 나온 엣지라고 해서 시간 t0에 존재하는 엣지를 leading 엣지, 시간 t1에 존재하는 엣지를 trailing edge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파형에서의 rising time, 상승 시간, falling time, 하강 시간, 그리고 펄스폭, 펄스 입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디지털 파형인 것입니다. 원래의 디지털 파형은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파형은 아이디어란 디지털 파형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파형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전송 과정에서 잡음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잡음이 포함되면 이러한 아이디어란 파형이 이와 같은 디스토션, 즉 왜곡된 파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회로나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파형을 대상으로
rising time, falling time, pulse width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형에서 가장 최저 전압을 베이스라인 이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최고 전압은 최고치에서 약간의 파동이 반복되지만 그의 중간값 최고 전압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0V, 5V 또는 0V, 3.3V가 되는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 전압, 최고 전압, 로우 레벨, 하이 레벨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징 타임 정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라이징 타임은 제로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로우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울기가 무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가정한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에서 90% 지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펄스 진폭 크기가 10%에서 90% 레벨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라이징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폴링 타임은 역으로 90% 지점에서 10% 레벨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폴링 타임, 하강 시간이라고 디파인,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펄스 폭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파형에서는 펄스 폭이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적인 파형에서의 펄스 폭은 T0에서 T1까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왜곡된 파형에서는 펄스 폭이 다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을 50% 되는 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rising 엣지 그리고 falling 엣지에서 50% 지점을 서로 연결한 두 지점 사이의 시간을 펄스 윕스, 펄스 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rising time, falling time, 펄스 윕스 상당히 회로 설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라메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일회이절 디지털 파형의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형은 크게 주기 펄스와 비주기 펄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기 펄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펄스는 일정한 간격으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신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기 펄스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즉 한 주기 동안에 동일한 패턴 1, 0이 계속 반복되는 신호, 이러한 신호를 보통 주기 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없는 경우 비주기 펄스에 해당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한 주기 동안에 항상 1, 0, 1, 0, 1, 0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자공학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패턴을 일명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는 그 단위가 디멘전이 시간인 것입니다. 원 사이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 사이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T1을 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어리어드 심벌로는 T로 보통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리퀀시 F 주파수에 관한 정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1초 지점이라고 한다면 1초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변했기 때문에 주파수는 3Hz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와 주기는 항상 역수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F는 T분의 1, T는 F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자전거 바퀴를 돌리는 경우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 바퀴 한 바퀴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초 동안에 몇 번 돌렸는가가 바로 주파수인 것입니다. 만약에 1초 동안에 60바퀴 돌리면 여러분들은
Hz라는 주파수로 자전거 바퀴를 돌린 것입니다. 1초에 60바퀴 돌렸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60의 역수 60분의 1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듀티 사이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티 사이클은 주기와 펄스 폭과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에서 한 주기는 2시간에서 2시간까지일 것입니다. 주기 분의 펄스 폭 2시간에서 2시간까지인 것입니다. 주기분의 펄스 폭 TW 곱하기 100을 이용해서 듀티 사이클을 100분율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분의 펄스 폭 곱하기 100 듀티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의 2절 클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에서의 클럭은 1과 0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명 클럭 펄스 또는 클럭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럭, 시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계는 항상 째깍, 째깍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파형에서 0과 1 또는 1과 0이 계속 반복되는 파형을 클럭 펄스 또는 클럭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럭 시그널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동작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동작하는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모든 연산, 즉 동작은 클럭에 맞추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동작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 동작할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보통 동기를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디지털 시스템은 모든 동작이 클럭 시그널에 동기되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클럭 시그널, 클럭 펄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상 10, 10, 10, 하이 레벨,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로우 레벨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파형, 클럭 시그널, 클럭 펄스가 되는 것입니다. 신호 A를 나타낸 그림인 것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데이터인 것입니다. 클럭 펄스 하나 뛸 때마다 하나의 신호 레벨을 갖는 것입니다. 클럭 펄스 또 하나 뛸 때마다 또 다른 신호 레벨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 A는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하이 레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클럭 펄스 동안은 로우 레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럭 펄스에서는 하이 레벨, 이러한 클럭 펄스에서는 로우 레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클럭 파형에 동기된 디지털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럭 펄스 하나당 하나의 비트가 할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클럭 펄스 하나가 차지하는 시간, 즉 클럭 펄스에서의 주기를 원 비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 비트 타임에 하나의 비트라는 신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우 레벨 또는 0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클럭 파형에 동기된 디지털 데이터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기의 개념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다음은 1의 2절 디지털 파형에서의 타이밍 다이어그램, 타이밍 차트에 차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다이어그램 또는 타이밍 차트는 타이밍 다이어그램 또는 타이밍 차트는 많은 파형들의 상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다수의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형들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하나의 것입니다.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타이밍 따라서 다이어그램 타이밍 또는 다이어그램을 차트라고 하는 보면 것입니다. 여러 개의 파형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변화하는지를 한눈에 변화하고 볼수 있는 있는지를 알 수가 그래프, 곧 있습니다. 타이밍 차트가 되는 것입니다. 클럭에 클럭 동기되어 시그널과 세 개의 신호를 신호가 타이밍 차트 시간에 따라서 타이밍 변화하고 다이어그램으로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시간에서 이 번째 시간까지는 클럭에서는 원 비트 타임, A의 클럭 신호는 하이 하나가 뛰는 레벨입니다.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의 B의 B에 신호는 해당하는 로우 신호인 레벨입니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C의 신호는 A라는 신호는 하이 하이 레벨입니다. 레벨인 것입니다. 이 이와 시간에서 이 같이 시간까지 여러 개의 B라는 신호가 신호는 로우 레벨 0인 어떻게 것입니다. C 연관되어 역시 0인 시간에 따라서 것입니다. 이 변하는지를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쉽게 알 수 A, 있도록 B, C는 표현한 각각 그림. 1, 이러한 0, 그림을 0이 일명 표현된 타이밍 것입니다. 다이아그램 이 또는 시간에서 이 타이밍 시간까지 차트라고 A, 하는 것입니다. B, C는 0, 1, 0으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1, 0, 0에서 0, 1, 0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 B, C 모두가 하이레벨 1, 1, 1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신호를 서로 분석할 경우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타이밍 다이아그램, 타이밍 차트인 것입니다. 상호 A, B, C 신호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변화하는지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의 2절 이진 데이터의 전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데이터 전송 방식은 크게 직렬 전송 방식과 병렬 전송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직렬 전송 방식인 것입니다. 컴퓨터로부터 모뎀으로 직렬 전송되는 8비트의 이진 데이터, 즉 01001101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정 시간 동안에 한 비트만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0이라는 비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는 1이라는 비트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로우 레벨, 다음 다시 로우 레벨, 하이 레벨, 하이 레벨, 로우 레벨, 하이 레벨, 즉 1이라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시간에 하나의 비트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라인은 한 개면 되는 것입니다. 한 선으로 전송을 하는 방식을 직렬 전송, 시리얼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병렬 전송, 패러럴 트랜스미션, 컴퓨터에서 프린터 쪽으로 8비트가 병렬 전송되는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10110010이라는 8비트 데이터가 동일한 시간에 전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송 라인이 8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개의 전송 라인을 이용해서 8개의 비트를 8비트로 구성된 데이터를 병렬 전송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과정에 가면 통신 이론 시간에 이러한 전송 방식에 관해서는 아날로그, 디지털로 구분해서 상세하게 학습할 것입니다. 다음은 1의 3절 디지털 시스템의 설계에 사용되는 논리 연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8개의 표준 논리 연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논리 연산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논리 연산은 AND, OR와 NOT인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 OR 논리 연산, NOT 논리 연산 각각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논리 연산은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2장에서 더 상세하게 우리가 학습할 것입니다. 입력이 모두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전자소자, 반도체 소자의 헤로기호인 것입니다. 반달로 표시하면 AND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OR 논리 연산에 관련된 정의인 것입니다. 입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출력이 1이 되는 논리를 OR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OR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전자소자, 반도체 소자를 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OR 게이트의 헤로기호가 바로 이러한 초생딸인 것입니다. OR 게이트의 헤로기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 논리 연산인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서로 다른 상태를 갖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0이면 출력은 1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1이면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NOT 게이트 혹은 인버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NOT 게이트의 헤로기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결국은 not을 의미하는 헤로가 되는 것입니다. 헤로 기호에서 동그라미 작은 원은 항상 난 논리 연산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D 게이트에서의 동작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AND 게이트의 출력에서 1이 되기 위해서는 입력 모두가 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력 4개가 모두 1, 1, 1,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OR 게이트의 출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R 게이트에서 출력이 0이 되는 경우는 모두 다 0일 때인 것입니다. 0, 0, 0, 0. 4개의 입력이 모두 0일 때 출력이 0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1이면 무조건 1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4개 다 1이어도 출력은 1이 되는 것입니다. not gate 0이면 1, 1이면 0이 되는 회로 not gate라고 하는 것입니다. 1의 4절 시스템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시스템에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 간단하게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컴패레이터 즉 비교기를 설계할 것입니다. 두 개의 수치 데이터를 비교하는 논리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입력 단자는 두 개가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수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 단자는 세 개가 될 것입니다. A가 B보다 큰 경우, A와 B가 같은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 이 세 가지의 출력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파레이터의 경우에 입력 단자는 2개, 출력 단자는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는 수치 데이터가 A에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5라는 10진 수치 데이터가 B로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지털 시스템이기 때문에 2와 5는 각각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입력될 것입니다. 2와 5가 입력되면 A가 B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B가 A보다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A가 B보다 큰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 출력은 low, 즉 0이 되는 것입니다. A와 B가 같은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출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A가 B보다 작은 경우, B가 A보다 큰 경우, 5가 2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출력 단자만 하이 1이 되는 것입니다. 1, 0, 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 결과로부터 B가 A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술 기능을 갖는 시스템, 논리회로 우리의 설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가산기인 것입니다. 애더인 것입니다. 가산기는 두 개의 수치 데이터를 더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물론 그 더한 결과는 더한 결과와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로 출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단자는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더한 값과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가 자리 올림수가 0인지 1인지를 나타내는 두 번째 출력 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력도 역시 두 개의 수치 데이터를 더하지만 전 자리에서 올라온 자리 올림수를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캐리인 입력 단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수치 데이터와 전 자리에서 올라온 자리 올림수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세 개의 수치 데이터를 더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입력 단자가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도도 우리가 상세하게 설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단자에 3이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B 단자에 9가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너리로 바뀌어서 입력될 것입니다. 전 자리에서 올라온 자리 올림수는 0인 것입니다. 따라서 3과 9와 0을 더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3과 9를 더하면 12가 되는 것입니다. 더한 결과 썸 값은 2가 되는 거고 다음 자리로 올라갈 캐리 12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2가 되는 것입니다. 컴퍼레이터 애더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계할 대상이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1의 4절 시스템 개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시스템은 인코더와 디코더인 것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인코더는 일명 부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코더는 복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코딩의 개념은 부호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10진 데이터를 2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호하는 이진 데이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10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코딩은 입력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진수로 입력하면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부호기 인코더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된 연산 결과는 모두 바이너리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진 데이터를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10진수로 볼 수 있도록 이진 데이터를 10진 데이터로 변환하는 시스템, 논리 회로가 곧 디코더가 되는 것입니다.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키보드에서 입력한 9라는 숫자를 디스플레이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개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선택 기능을 갖는 시스템, 즉 논리회로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서는 줄여서 MUX, 그리고 디멀티플렉서는 DMUX로 호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는 일반적으로 스위칭 기능을 갖는 논리회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다룰 시스템인 것입니다. 멀티플렉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송신단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디멀티플렉서는 수신단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송신단 부분인 것입니다. 입력 단자가 3개가 있는 것입니다. 3개의 입력 단자를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입니다. 통신 라인은 1회선인 것입니다. 한 회선이기 때문에 3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전송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하나의 데이터만 전송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멀티플렉서에서는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A로 연결되면 A 데이터가 통신 라인을 통해서 전송될 것입니다. 스위치가 B로 연결되면 B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또 역시 스위치가 C로 연결되면 C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통신 라인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MUX의 기본적인 개념은 스위칭 개념인 것입니다. 스위칭 기능인 것입니다. A로 연결될 수도 있고 B로 연결될 수도 있고 C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에서 D로 전송되는 통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A에서 입력되는 데이터가 통신 라인을 통해서 D로 수신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MUX에서의 스위치는 A로 연결될 것입니다. DMUX에서의 스위치는 D 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E나 F로 연결되는 스위치는 없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D로 연결된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서는 C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통신 라인을 거쳐서 F로 수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위치는 F 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송신단에서의 MUX의 스위치는 C 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서는 B가 전송되는 데이터가 E로 수신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A가 전송되는 데이터가 D로 수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신 시스템에서 주로 스위칭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가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인 것입니다. 다음은 저장 기능을 갖는 메모리의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로서 우리가 설계할 회로는 플립플롭인 것입니다. 플립플롭은 1비트 메모리 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쌍안정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두 개의 안정 상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1을 안정되게 저장하고 있는 상태 또는 0을 안정되게 저장하고 있는 상태, 두 개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플립플롭은 1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논리 회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플립플롭 여러 개가 모이면 레지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플립플롭 8개가 모이면 8비트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8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립플롭 64개를 연결하면 64비트 레지스터. 여러분들이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128개가 모이면 128비트 레지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반도체 메모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레지스터보다 훨씬 메모리 공간이 큰 반도체 메모리 롬과 램 등에 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학습할 부분인 것입니다. 4비트 직렬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과 4비트 병렬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다룰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개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레지스터는 4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4비트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플립플롭이 하나, 둘, 셋, 4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지스터인 경우에는 시프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4비트 레지스터에 4비트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데이터가 직렬로 저장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데이터는 0, 1, 0, 1이 시리얼, 즉 직렬로 입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클럭에서 1이 첫 번째 플립플롭에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 클럭에서 1은 다음 플립플롭으로 이동하고 두 번째 비트 0이 저장될 것입니다. 또 다음 클럭이 뛰면 1은 다음 플립플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0은 다음 플립플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플립플롭에는 다음 데이터 1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클럭이 하나 뛰면 1은 이웃 플립플롭으로 시프트 이동될 것입니다. 0 역시 다음 플립플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1 다음 플립플롭으로 이동하고 최종 비트 0이 첫 번째 플립플롭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4개의 비트가 저장되기 위해서는 클럭이 하나, 둘, 셋, 4개가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클럭 4개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다음 패러럴 시프트 레지스터의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시프트 레지스터에서는 4비트가 동시에 저장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병렬로 전송되고 입력되고 병렬로 입력된 데이터는 4비트 레지스터에 클럭 하나에서 바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0, 1, 0, 1이 하나의 클럭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저장될 것입니다. 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0, 1, 0,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수, 즉 수를 세는 기능을 갖는 시스템, 즉 논리 회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로, 논리 회로는 디지털 카운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대상이 되는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디지털 카운터, 즉 카운터는 펄스의 수를 세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카운터는 펄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지금 펄스가 뛰고 있는 것입니다. 클럭 펄스가 뛰고 있는 것입니다. 클럭 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속적으로 클럭 펄스가 뛸 것입니다. 이런 클럭 펄스의 개수를 세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카운터인 것입니다. 클럭 펄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클럭 펄스의 수를 세는 역할을 하는 카운터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10진 상향 카운터인 경우에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카운트하고 다시 0, 1, 2, 3, 4, 5, 6, 7, 8, 9 카운트할 것입니다. 10진 하향 카운터인 경우에는 9, 8, 7, 6, 5, 4, 3, 2, 1, 0 다시 9, 8, 7, 6, 5, 4, 3, 2, 1, 0으로 카운트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는 카운터를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1의 5절 집적 회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적 회로 IC라고 하는 것입니다. Integrated Circuit, 즉 회로들이 하나의 공간 내에 Integrated, 집적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가 바로 IC인 것입니다. 한 개의 작은 칩 내에 다수의 전자 소자를 집적한 회로를 IC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IC 내에 집적되는 소자는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 반도체 소자인 것입니다. 다이오드, 저항, 캐패시터 등입니다. IC 패키지는 PCB에 장착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IC 패키지형이 스루홀 삽입형 IC인 것입니다. 홀을 통과하는 형태의 IC라는 것입니다. 듀얼 인 라인 패키지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루홀 삽입형 IC를 일명 DIP 패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DIP 패키지인 경우에는 핀의 길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IC를 PCB에 장착할 때 홀에다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홀에다가 삽입한 후에 PCB의 뒷면에서 납땜을 하는 방식, 이러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IC를 일명 DIP 패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아는 IC들이 표면 실장 디바이스형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 실장 디바이스, 일반적으로 SMD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피스, 표면에 마운티드, 실장되는, 장착되는 장치형의 IC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표면 실장 디바이스형 IC 패키지인 경우에는 핀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핀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따라서 PCB 표면에 장착하고 동일 표면에서 납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MD형의 IC인 경우에는 양면에 이러한 IC들을 장착하고 그 면에 동시에 납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PCB 안에 더 많은 IC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으로 시스템을 생산할 때 이러한 IC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 실장 디바이스형 IC 패키지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SOIC형, Small Outline IC형, PLCC형, Plastic Ready Chip Carrier형, LCCC형, 리드리 세라믹 칩 캐리어형, FP형, 플랫팩형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의 IC의 형태를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의 5절 집적회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SMD형의 IC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IC의 타입도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SOIC, 즉 Small Outline IC가 이러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PLCC, 즉 Plastic Ready Chip Carrier형이 이러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LCCC형도 지금 현재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 패키징에 해당되는 공정에서 이러한 IC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IC를 구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면 각종의 아이덴티파이어, 즉 식별자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동그라미 원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동그라미 원이 있는 핀이 바로 인접한 핀이 1번 핀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동그라미 원이 있는 분이 1번 핀인 것입니다.
IC에 따라서는 홈이 약간 파인 노치가 존재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노치가 존재하는 부분이 칩의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핀 번호는 보통은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16번 핀까지 부여된 것입니다. 16개의 핀으로 구성된 IC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번 아이덴티파이어에 의해서 이 핀이 1번 핀이 되는 것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1번부터 19번, 20번까지 핀 번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집적회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를 집적도에 따라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공간 내에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집적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태가 SSI, IC인 것입니다. MSI, LSI, VLSI, ULSI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SSI는 Small Scale Integr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규모의 집적 회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집적 회로라고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MSI, Medium Scale Integration인 것입니다. 중규모 집적 회로인 것입니다. LSI, Large Scale Integration, 대규모 집적 회로인 것입니다.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의 약어인 것입니다. 초대규모 집적 회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ULSI, Ultra Large Scale Integr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VLSI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IC가 VLSI 타입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VLSI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ULS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IC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데 어떤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그 IC를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는 크게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와 유니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학 시간에 상세하게 학습할 부분인 것입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IC를 일명 TT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 로직의 약어인 것입니다. 유니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IC를 보통 MOSFET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에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어인 것입니다. 또는 MOSFET 형태로 출시되기도 하지만 CMOS 형태로 출시되고도 있는 것입니다. Complementary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약어인 것입니다. 보통 모스펫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스펫 또는 CMOS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5절 집적 회로에서 IC의 집적도에 따른 분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집적 회로 SSI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Small Scale Integration입니다. SSI는 한 개의 칩 내에 최대 12개까지 게이트가 내장된 집적 회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SSI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칩은 게이트와 플립플롭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MSI 중규모 집적 회로 Medium Scale Integration IC는
한 개의 칩 내에 12개에서 100개까지의 게이트가 내장된 집적 회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앞으로 설계하게 되는 인코더, 디코더, 카운터, 레지스터, 멀티플렉서 등이 MSI에 해당되는 시스템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다음은 LSI입니다. 대규모 집적 회로 Large Scale Integration은 한 개의 칩에 100에서 10,000개까지의 게이트가 내장된 집적 회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등이 보통 LSI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은 한 개의 칩에 10,000개에서 10만 개까지의 게이트가 내장된 집적 회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PC에서 사용되고 있는 CPU가 VLSI의 한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원칩 CPU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이 VLSI 형태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ULS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울트라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극초 대규모 집적 회로는 대용량 메모리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설계할 때 보통 생산되는 타입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칩 내에 10만 개 이상의 게이트가 내장되는 집적 회로를 보통 ULSI라고 하는 것입니다. 1회 6절 시험 및 계측 장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및 계측 장비는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화면을 통해서 각종의 전기 신호의 파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계측 장비인 것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출현은 전자공학을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공학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은 10년 단위로 인류의 문명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과는 바로 반도체의 발명입니다. 반도체, 최초로 발명된 반도체는 진공관인 것입니다. 진공관이 발명되고 곧 오실로스코프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 신호의 파형을 관찰할 수 있는 계측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로스코프가 출현함에 따라서 각종 회로 내에 입력되는 또는 출력되는 전기 신호의 파형뿐 아니라 전송되는 전기 신호의 파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을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공관이 발명되고 곧 오실로스코프가 출현한 것입니다. 또 진공관이 발명되고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이 개시된 것입니다. 라디오와 TV 방송이 없던 시기에 라디오 방송이 개시되고 또 10년이 지나서 TV 방송이 개시됐다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뒤바꿔 놓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10년 후에 새로운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발명됨에 따라서 10년 후에 다시 IC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IC가 출현하고 10년 후에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등이 출시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자공학은 10년 단위로 인류의 문명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실로스코프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1회 7절 프로그램 가능 논리 소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방식은 전자 소자를 배치한 후 선으로 연결하고 납땜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가능 논리 소자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가능 논리 소자는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PLD, Programmable Logic Device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PLD는 사용되지 않고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 대부분이 FPGA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PLD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Simple PLD와 컴플렉스 PLD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집적도의 차이에 따라서 집적도가 낮은 PLD를 심플 PLD, 많은 게이트가 내장된 즉 집적도가 높은 PLD를 CPLD, 컴플렉스 PLD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FPGA는 PLD에 비해서 집적도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적도가 매우 높은 칩이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가능 논리 소자를 크게 구분하면 PLD와 FPGA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FPGA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PLD는 SPLD와 CPLD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FPGA를 이용한 시스템 개발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FPGA 칩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FPGA 개발 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FPGA 개발 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FPGA 개발 보드, 즉 타켓 보드 내부에는 FPGA 칩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FPGA 칩 내부에는 다양한 수많은 게이트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정 기능을 갖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FPGA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게이트들을 상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게이트 간의 상호 연결 방식을 프로그램으로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명 하드웨어 개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펌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FPGA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수많은 게이트들이 서로 스위치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갖는 하드웨어 시스템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위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FPGA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베릴로그와 VHDL인 것입니다. 삼성에서는 일반적으로 베릴로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일부 VHDL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VHDL 언어는 VHSIC 하드웨어 데스크립션 랭귀지, 하드웨어의 스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기술화하기 위한 언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VHSIC는 Very High Speed IC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FPGA 자체가 굉장히 초고속 IC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FPGA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사용되는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언어는 크게 두 가지, 베릴로그와 VHDL이 있다는 것입니다. 1회 6절 시험 및 계측 장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험 및 계측 장비는 디지털 멀티미터인 것입니다. 일명 테스터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멀티미터는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시험 및 계측 장비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용화된 시험 및 계측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학습한 내용에 관련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Compare to analog system, 즉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교해서 디지털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A번 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즉 잡음에 less prone, 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A번은 정답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바이너리 시스템인 것입니다. 두 가지 상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A번 정답입니다. B번 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경우에 밸류들의 개수, 넘버는 인피니트,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틀린 보기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인 경우에는 컨티뉴스한 시그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 즉 밸류의 개수가 무한대 인피니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디지털 시그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그널은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 코딩 과정을 거쳐서 얻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밸류의 개수는 파이나이트, 유한한 것입니다. 10번 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higher power, 더 높은 파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답인 것입니다. higher power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압은 일반적으로 0V, 5V 또는 0V, 3.3V인 것입니다. 비교적 전압이 낮은 것입니다. 전압이 낮기 때문에 파워, 전력 또한 낮은 것입니다. C번 틀린 보기인 것입니다. D번 all of the above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 물론 틀린 보기인 것입니다. 1번 정답은 A가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A 비트, 즉 하나의 비트에 assigned, 할당되는 value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한 비트에 할당될 수 있는 value의 개수는 0 또는 1,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정답 B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타임 메저먼트, 즉 시간 척도를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리딩 엣지에서의 50%가 되는 지점, 또 그리고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50%가 되는 지점 사이의 시간 척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펄스 ifs인 것입니다. 리딩 엣지의 50%가 되는 지점과 트레일링 엣지의 50%가 되는 지점을 서로 연결했을 때의 시간 간격을 펄스 ifs, 펄스 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트레일링 엣지의 90% 되는 지점과 같은 트레일링 엣지에서의 10%포인트가 되는 지점 사이의 시간 척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90%에서 10%로 전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falling time, B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시그널에서의 프리퀀시, 주파수의 레시프로컬 역수는 무엇인가? 주파수의 역수는 곧 피어리어드 주기인 것입니다. F는 T분의 1, T는 F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6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 클럭 시그널의 주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기가 500피코세컨드인 것입니다. 피코는 10-12승인 것입니다. 그때 그 펄스의 프리퀀시 주파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파수 F는 500피코세컨드분의 1, 즉 500 곱하기 10-12승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2GHz가 정답인 것입니다. 2 곱하기 10의 9승Hz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7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D와 NOT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AND와 NOT 게이트는 어떠한 회로들을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게이트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스토레이지 디바이스, 즉 저장 장치 설계할 때 당연히 이러한 게이트들은 사용될 것입니다. 컴패레이터, 비교기 설계할 때도 게이트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셀렉터, 즉 먹스나 디먹스 설계할 경우에도 AND와 NOT 게이트가 사용될 것입니다. A, B, C 모두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은 D가 되는 것입니다. 8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레지스터의 보기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Shift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일종의 메모리인 것입니다. 저장 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A, 스토레이지 디바이스, 저장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9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어떤 장치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풋 라인이 여러 개인 것입니다. several input 라인에서 하나의 싱글 아웃풋 라인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입력 라인이 여러 개이고 통신 회선이 한 회선인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아웃풋 라인으로 전송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장치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는 문제인 것입니다. 멀티플렉서, MUX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D번인 것입니다.
10번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most digital work, 즉 디지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실로스코프에 디지털 신호를 입력, 즉 결합, 커플링 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겠는가? 10번의 정답은 B번 DC 커플링 방식인 것입니다. DC 커플링 방식은 AC 신호와 DC 신호를 모두 입력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0V가 계속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DC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V가 다시 5V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0V가 5V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AC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를 오실로스코프에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DC 커플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번의 정답 B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의 1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디지털 파형이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 단위는 미리세컨드인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파형은 주기적인 파형인 것입니다. 주기 펄스인 것입니다. 특정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정 패턴, 특정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기는 하나의 사이클에 해당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10까지가 하나의 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단위가 미리세컨드이기 때문에 t 주기는 0에서 10까지 즉 10ms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파형의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파수 F는 T분의 1 주기의 역수. 한 주기는 10ms인 것입니다. 10ms분의 1, 즉 100Hz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듀티 사이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듀티 사이클은 주기와 펄스 폭의 백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10ms인 것입니다. 펄스 폭은 1ms인 것입니다. 따라서 10ms분의 1ms, 10분의 1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로 듀티 사이클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형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클럭에 동기되는 A라는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A는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인 것입니다. 클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의 주파수가 문제에서 1MHz로 주어진 것입니다. 클럭의 주파수가 1MHz이기 때문에 주기 T는 주파수분의 1, F분의 1, 즉 1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초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것입니다. 1 비트 타임, 즉 하나의 클럭의 주기는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것입니다. 클럭 하나에 하나의 비트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 8비트가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비트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1101, 010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8비트 데이터를 직렬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총 시간은 직렬로 전송하기 때문에 한 비트 전송하는데 하나의 클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클럭 타임은 1 마이크로세컨드인 것입니다. 8비트를 전송하는 데는 8 마이크로세컨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8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1, 1 비트 열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트 열을 기술하라. 11010100이 직렬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B번 문제입니다. 8개의 비트를 병렬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총 시간은 얼마인가? 병렬로 전송하기 때문에 패러럴 트랜스미션이기 때문에 동시에 8비트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클럭 하나의 구간에서 전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1 마이크로 세컨드인 것입니다.